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수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와의 싸움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사극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었죠. 특히 드라마 연개소문에서 수나라에 대해 가장 깊게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수양제 역할을 맡았던 김갑수 배우인데요. 그리고 여기 유동근 씨가 연개소문 역할을 맡았고 또 서인석 씨가 당태종 역할을 맡았었죠. 이런 드라마였는데 근데 이 드라마의 특징이 고구려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반대로 중국, 수나라, 당나라 비중도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수문제는 황제가 된 후에 치적을 쌓아갑니다. 먼저 그는 북주의 번잡하고 가혹했던 법을 수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로 인해 수나라 법은 과거 위진의 법률을 모방하고 또 북제와 양나라의 법을 보충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매를 가족에게 연루시키는 것을 폐지하고 혹독한 고문도 폐지하되 매를 200대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수문제는 정치를 함에 있어 대단히 세세하게 간섭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들도 벌받을까봐 정사의 대부분을 수문제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몸조심하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 유욱이 이를 간언을 하는데 과거의 성왕들은 신하들에게 알맞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잘 다스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왕들은 인재를 구하기에는 바빴으나 일을 맡겨 부리는 데는 편안했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문제의 정치 스타일을 엿볼 수가 있죠. 유욱은 또 당시 유행하던 불교 행사 연등유희를 비판하면서 이를 근절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매년 정월 보름날이 되면 밤에 북을 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놀곤 했었거든요. 유욱은 이것이 재물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귀천불문하여 남녀가 승려들과 뒤섞여 더러운 행위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나쁜 풍습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수문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연등유희를 금지시킵니다. 수문제는 기존의 수도인 장안성을 폐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듭니다. 명목적인 이유는 장안의 물에 소금기가 많아서 마시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문제 입장에서는 그것 외에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북주를 멸망시키면서 북주의 황족인 우문씨들을 대거 학살했었거든요. 즉 기존의 장안은 피를 너무 많이 본 곳이죠. 그러니 새 황제로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기존의 장안성보다 좀 더 남쪽에 떨어진 곳에 새 도성을 짓고 이름을 대흥이라고 부릅니다. 대흥성은 대략 동서로 10km 정도, 남북으로는 9km 정도 되는데 과거 한나라 때 장안성보다 2배가 크고 고구려 평양성보다 3배나 큰 것이니 규모가 상당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중국 시안시가 되는 그 도시에 예로부터 역대 왕조들의 수도가 많이 세워졌었잖아요. 일단 주나라 때 이곳에 도성이 세워졌었고 한나라 유방이 이곳에 또 도성을 세웠었죠. 그게 이제 장안성인데 근데 이제 수문제가 원래 이곳에 있던 북주의 도성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대흥성을 새로 쌓은 겁니다. 훗날 당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은 후에 이 도성 이름을 다시 장안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곳이 진시 왕제의 진나라, 그 진나라 수도가 있던 함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제는 검소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리하게 이 도성을 공사한 것은 아닌 듯하고요. 대흥성을 완공하는 것은 그 아들 양광대입니다. 수문제는 운하공사도 벌입니다. 대흥이 있는 관중을 관통하는 핵심 강은 위수거든요. 이렇게 지금 흐르는 게 위수잖아요. 이 위수가 흘러 황하로 합류하는데 근데 위수는 모래톱이 많고 수량이 일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수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이에 수문제는 운하를 파서 수도 대흥에서 바로 황하로 통할 수 있는 광통거를 만듭니다. 물길을 이렇게 파는 건데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광통거이거든요. 좀 더 보면 이 선이 현재 중국의 운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운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서 또 다시 요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황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 부분이 광통거입니다. 요 부분. 요렇게 판 거죠. 요렇게.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물자라든가 이 서쪽에서 오는 물자들이 이 광통거로 빠져서 이 대흥에 물자를 공급하는 거죠. 또 수문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군과 현에 의창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조금씩 마을 창고인 의창에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제는 부역을 위해 장부를 정리합니다. 백성들은 부역을 면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부역 나가면 노가다 해야 되니까 힘들고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필요했기 때문에 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수문제는 지방 관리들에게 명을 내려서 장부에 기록된 나이와 실제 인물들의 얼굴을 딱 대조해서 적발하게 합니다. 장부에는 13살이라고 적혀 있는데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살펴보니까 액면가가 35이야. 야, 너 얼굴이 나이에 비해 너무 사가는데? 구라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써 국가 부역에 대해 사기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법으로 호적을 정리하고 숨긴 것을 적발하는데 새로 등록된 인구가 16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164만 명. 엄청난 숫자죠. 또 백성들이 바친 조세를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게 하여 중간에 관리들이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수적법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수문제가 정치 하나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근본을 잘 꿰뚫고 있다고 봐야겠죠. 얼마 전까지 제가 통솔력 무력 순위를 매겼었잖아요. 만약 수문제에게 정치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주겠습니다. 정치력 100 대단한 거죠. 무엇보다 그의 가장 훌륭한 치적은 과거제의 실시입니다. 자, 과거제. 조씨의 위나라 때부터 시작된 구품관인법의 폐해는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기보다는 귀족주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었거든요. 수문제는 이 구품관인법의 중추였으나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중정을 폐지하고 귀족주의로 인해 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던 인물들을 시험을 통해 뽑습니다. 바로 인사제도의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정말 과감한 게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수많은 군주들도 구품관인법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신하들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한나라의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더 악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북위의 효 문제나 양나라의 무제도 구품관인법을 수정만 할 뿐 폐지하지는 못했었거든요. 효 문제 같은 경우는 각 풍계의 정과 종의 상중하로 나눕니다. 자, 정 1품의 상중하, 또 종 1품의 상중하, 이런 식으로 구품까지 쭉 내려갔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관직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한 겁니다. 그만큼 세분화해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드렸듯이 효 문제는 이것을 가문은 한미하지만 능력은 뛰어난 자들을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귀족들을 등용하기 위한 지극히 귀족적인 인사제도로 다시 재정립한 거거든요. 양무제 같은 경우도 정과 종으로 나누었는데 기존의 7품 이하를 잘라내고 1품과 6품을 가지고 다시 9품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나 양무제의 개혁조차 역시 귀족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1000년 이상 이어질 과거제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수문제의 과거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역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법이거든요. 과거 한나라 때는 수제와 효렴을 통해서 인재를 뽑았었죠. 주에서 추천하는 것을 수제, 군에서 추천하는 것을 효렴이라고 했는데 지방 관리들은 품행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황제가 친히 질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인재를 선발했었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도 구품관인법은 시행하고 있었으나 수제와 효렴도 병행은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수제와 효렴은 고위직을 뽑는 등용문이 아닌 가문이 미천한 사람들이 등용되는 그런 의미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수제와 효렴을 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북제 때 이 수제, 효렴을 통해 선발된 인재를 황제가 직접 시험 보는 것을 다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제 같은 경우는 학관과 국제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된 인재를 등용했었습니다. 즉 수문제 이전에도 일종의 과거 형식의 시험 제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문제의 과거제는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지방관에 의해 먼저 추천을 받거나 국자학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험을 출제하여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죠. 유교 경전을 시험치는 명경과 문학을 시험치는 진사과로 나뉩니다. 수문제가 이렇게 개혁을 한 것은 그의 정치 이념 때문인 듯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황제로서 백성을 살찌우고 국가를 평안케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백성과 국가를 평안케 하는 것은 기존의 귀족들보다는 전문 관료 및 관료제가 더 적합하겠죠. 기존의 구품관인법은 오로지 귀족만이 등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귀족은 오직 가문의 명망을 가지고 고관이 되는 것이기에 그 능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로또와 같은 거죠. 이로 인해 수문제는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새로운 능력자들을 뽑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또 수문제 시대에는 인재를 품평하여 평가했던 중정이란 직책이 유명무실해지는데요. 그로 인해 중앙 2부에서 인재를 가려뽑고 지방으로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나 지방관으로 파견할 수 없겠죠.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진을 멸망시키고 나서부터는 남방에서 일할 관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문제는 필연적으로 과거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수나라의 과거제는 항시로 실시되는 것은 아닌 듯하고요. 과거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훗날 송나라 시대 때가 되어서입니다. 바로 북송, 남송하는 그 송나라입니다. 더불어 수문제는 과거의 지방 조직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동안의 지방 조직은 주, 군, 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군을 폐지하고 주가 바로 현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주와 현만 남는 거죠. 이것은 삼국시대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주라고 해봐야 12개인가 13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수나라 때 와서는 전국의 주가 무려 310개.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군의 수가 508개였습니다.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인력 낭비, 국고 낭비가 심하고 지방행정이 너무 번잡해지겠죠. 따라서 이런 수문제의 조치들은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치적이 많은 수문제였지만 그는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한때 친하게 지냈던 옛 동료나 친구들의 공적이 커지자 그들의 직분을 깎아낸다거나 하직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양사원, 우문흔, 유방 등 과거 수문제와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반란을 모의합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생겨서 이 사실이 발각되고 그들은 전부 주살당합니다. 이후에 수문제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속국, 후량을 없애기로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후량이거든요. 아주 콩알만 하죠. 수문제는 후량의 황제 소종을 장안으로 호출합니다. 소종이 장안으로 오자 수문제는 은밀히 군대를 후량의 수도 강릉으로 파견합니다. 수나라 군대가 오자 강릉에 남아있던 후량의 황족들이 놀래서 대거 남진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에 수나라 군대가 강릉성을 접수함으로써 후량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뿅 사라집니다. 수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인 독고황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녀는 독고신의 딸로 대대로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기록에는 겸손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녀의 조언이 대부분 수문제 뜻에 맞았기 때문에 수문제가 그녀를 심히 총애하면서도 꺼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좀 덜 똑똑해야 좀 편안할 텐데 너무 똑똑하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독고황후는 단순히 똑똑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집념이 아주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황관에게 수문제를 살피게 한 후에 혹시 정사에 실수를 한다 싶으면 즉시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 사람들은 수문제와 독고황후를 같은 급으로 두고 두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즉, 두 명의 성인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너무 나대는 스타일임에도 부부의 금슬은 좋아서 수문제는 일과를 마친 후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독고황후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독고황후는 엄격하기도 해서 친인척이 법을 위반해도 봐주지 않고 차명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 시대는 친인척들은 좀 봐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죠. 가차없이 그냥 잘라냅니다. 또 그녀는 굉장히 검소해서 수문제가 설사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약재조차 황궁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녀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독점욕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수문제와 결혼할 때 자기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서 절대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시대였죠. 더군다나 수문제도 명가 출신으로서 첩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편 수문제는 남쪽의 남진마저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둘째 아들 양광이 총대장으로 남진의 수도 건너편인 육합으로 진격하고 양손은 서쪽에서 출발하여 장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남진에서도 베테랑 장수들을 보냈으나 이제 판세가 기울어진 시점에서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남진은 멸망하고 남진의 황제 진숙보를 비롯한 여러 황족들과 대신들이 장안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지긋지긋하던 난세가 하나로 통일을 이룹니다. 수문제가 소매치기 하듯이 황제가 되고 통일을 이룬 것이 흡사 과거 서진의 사마염과 비슷하죠. 수문제가 외척으로서 어린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된 것과 암군 진숙보로 인해서 약해진 남진을 멸망시키는 것은 좀 쉬운 일이었습니다. 청나라 학자 조익도 예로부터 천하를 얻기가 수문제처럼 쉬웠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통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날고 긴다는 그 수많은 영웅들도 이루지 못한 것을 그보다 못한 수문제가 이루었으니까요. 그러함에도 그가 난세를 통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 만일 수문제가 여러 암군들과 같은 능력이었다면 통일하기는 어려웠을 테니 말이죠. 당시 백성들이나 신하들도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큰 것이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데 사람들이 염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남조가 아닌 북조가 통일을 이룬 것에는 북조 특유의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민족 문화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남조 같은 경우는 북조보다 문학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시로 말하자면 도연명, 사령운, 포조 등이 있었죠. 글씨로는 서성, 즉 글씨의 성인이라 불리는 왕희지가 유명합니다. 그림에는 화성, 즉 그림의 성인이라 불리는 고계지가 있고요.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여러 문인들과 화려한 문장을 모은 문선을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조가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되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장점이 되지만 또 반면 단점도 되겠죠. 이에 반해 북조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술가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조가 시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귀족놀이 할 때 북조에서는 제민요술이라는 농업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제민요술은 현존하는 농업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인데 후기 때 편찬되었거든요. 이 책에는 각종 과목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법, 가축을 기르는 법, 술과 된장의 제조법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이것은 북조가 남조에 비해 더 실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북조는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남조에 비해 상무정신이 훨씬 더 투철했습니다. 특히 수문제가 계승한 북주는 다소 귀족적이었던 북제보다 더 근본을 중시했던 국가였습니다. 북제가 남방을 답습하여 귀족놀이할 때 북주는 명신, 소작이 과거 위진시대의 타락한 귀족주의를 배척하고 중국의 근본인 과거 주나라를 표준으로 삼고 개혁을 했었거든요. 이런 소작을 등용하고 그의 개혁을 채택하고 또 그것을 이끌었던 우문태가 이런 북주만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우문태가 보통 인물은 아니죠. 이런 북주의 질박한 문화를 이어받은 수문제가 통일을 이룬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풀이 눕듯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세를 통일했으니 수문제는 스스로 자부심이 급상승했을 겁니다. 실제 기록에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통일 이후 그는 스스로 자랑하고 법조문을 가지고 신하들을 살피면서 형벌을 주는 것을 마치 즐기는 사람 마냥 행동을 합니다. 좌우 사람들에게 신하들을 은밀히 엿보게 지시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러 측근들에게 뇌물을 들고 관리들에게 바치도록 한 후에 관리들이 그 뇌물을 받으면 즉시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완전 함정을 파놓고 신하를 죽이는 거죠. 수문제는 신하들에게 매질도 자주 했는데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4차례나 되었습니다. 수문제는 근본 성정이 시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잘난 신하들을 시기하고 그들이 설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욱이 조당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며 간언을 올리지만 수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고경이 스스로 죄를 청하자 그제서 좀 깨닫는 게 있었는지 수문제는 신하들에게 짐의 곤장이 무거운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네 하거든요. 그래서 수문제는 어쩔 수 없이 궁궐안에 곤장을 치우도록 명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신하들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참 좀 그렇죠? 그러나 재벌을 개 못 춘다고 곤장이 없으니까 이제 채찍으로 신하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문제가 말년이 될수록 감정 기복 때문에 더 신하들을 자주 죽였다는 겁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강남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수문제의 정치에 반발한 장강이남, 즉 과거 남진의 영토에서 대대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남진이 멸망한 후 법률 담당자가 수나라법 500조를 장강 이남의 백성들에게 암송하도록 시켰거든요. 수나라가 아무리 북주보다는 형벌이 가볍다고 해도 남진의 법보다는 가혹했습니다. 남조의 법이 워낙 느슨했기 때문이죠. 이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데다가 수나라가 강남의 백성들을 관중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남방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저마다 스스로 천자라고 설치는 무리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들은 현령을 죽이면서 창자를 빼내고 고기를 지니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래도 우리로 하여금 법조문을 암송하게 할 것이냐? 강남 사람들은 앵간히 암기 과목을 싫어했나 봅니다. 수문제는 양소를 행군 총관으로 삼아서 반란을 토벌하게 합니다. 양소는 내호와 사만세와 함께 강남을 쳐서 반란을 모두 평정해버립니다. 내호와는 훗날 고구려 평양성을 쳤다가 참패당하는 그 인물이죠. 양소는 권모술수가 많고 군대를 다스림에 매우 엄했습니다. 그는 매번 싸울 때마다 번번이 병사들의 과실을 찾아내서 목을 베었는데 많게는 100여 명이었고 적어도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피가 땅에 흥건해도 그는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양소는 전투에 돌입한 후에 되돌아서는 병사가 있으면 숫자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목을 베었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양소를 무서워하여 필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항상 승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사들을 잔혹하게 대함으로써 죽도록 싸우게 만든 것인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양소도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을 세운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기록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항상 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비록 그가 잔인해도 병사들은 양소를 따랐다고 합니다. 양소의 잔인한 성격을 알려주는 사건은 또 있습니다. 수문제가 별궁인 인수궁을 만들게 했는데 양소를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근데 양소가 잔인한 성격이잖아요? 여기서도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인수궁을 화려하게 짓는데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립니다. 얼마나 빡세게 돌렸는지 죽는 백성이 10,000명을 넘게 되고 시신들을 구덩이에 파묻어버립니다. 제가 중국이었는지 대만이었는지 어디 웹사이트 뒤지다 보니까 인수궁을 복원한 그런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복원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죠. 물론 실제로 진짜 인수궁이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인수궁이 완성되자 수문제는 그 화려함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양소가 인수궁을 만들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여 천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독고황후는 오히려 양소를 크게 칭찬하며 비단 3,000피를 하사합니다. 그 이유는 양소가 황제와 황후가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궁전을 멋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문제와 독고황후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독고황후가 수문제의 정치를 도왔던 것도 사실 백성들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수문제는 아내와 참 달랐습니다. 수문제가 매년 물자를 아끼기도 했고 또 풍년이 들기도 해서 곡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곡식이 보관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니 알만하죠? 이렇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자 수문제는 백성들에게 거두는 조세를 감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군왕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법. 반중에 크게 가뭄이 들자 수문제는 측근들에게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살피도록 합니다. 측근들이 백성들이 먹는 콩가루를 바치자 수문제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책망하고 1년 동안 술과 고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황제가 되었으나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한 황제이긴 했습니다. 근데 수문제는 악관들로 하여금 수나라 음악을 만들게 합니다. 만보상이란 사람이 그 음악을 듣자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 소리가 음란하고 슬프니 천하는 오래지 않아 없어지겠구나. 즉 이렇게 불길한 음악을 국가의 음악으로 만들었으니 나라가 오래 못 가겠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천하가 워낙 잘 다스려지고 있어서 그 말을 웃긴 소리로 치부했었는데 결국 훗날 만보상의 말이 증명이 되었죠. 이런 것을 보면 다수의 여론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소수의 의견이 들어맞을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이제 고구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고구려 25대 왕 평원왕은 남진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평원왕은 그 유명한 바보 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의 아버지죠. 평원왕은 그동안 남진, 북제, 북주 등에 사신을 자주 보내면서 관계를 다졌었거든요. 수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통일제국이 된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이 분열되어 쪼개야 편해지거든요. 근데 통일제국이 들어서면 고구려를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 단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분이 중국을 두고 어떤 댓글을 다셨냐면 오늘날 중국도 과거 56국 시대처럼 잘게 쪼개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서 저도 되게 웃었는데 제가 그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떡 옆에 버티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피곤하죠. 아무튼 평원왕도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는 군사를 정비하고 군량을 모으는 등 수나라 침공을 대비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첩자를 파견하여 펜의 기술자를 빼오는 등 어그로를 잔뜩 끌거든요. 그러자 수문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평원왕에게 번국이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수가 넓다고는 하지만 장강보다 넓은가? 고구려 인구가 진나라보다 많은가? 라고 하면서 알아서 잘 처신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쨌는지 평원왕이 죽고 그 아들 영양왕이 등극합니다. 영양왕은 앞으로 수나라와 질긴 악연을 이어갈 사람인데요. 삼국사기 기록에는 영양왕의 풍채가 준수하고 쾌활했으며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뭔가 열정적이고 통이 큰 왕인 것 같죠? 영양왕도 처음엔 수문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위를 인정받는 등의 기본적인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영양왕은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지 아버지와는 딴판이거든요. 철근도 자근자근 씹어먹는단 말이죠. 그는 수나라로부터 얻을 것을 얻게 되자 바로 말갈족과 연합하여 수나라 요서 지방을 침공합니다. 자, 보이시는 수나라 요서 지방 이곳 영주를 치거든요. 이에 수문제는 완전히 빡쳐버립니다. 그 성격에 오죽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수문제 입장에서는 열받긴 할 겁니다. 영양왕이 굽신거리며 조공을 바치기에 왕작을 수여해 줬더니만 바로 통수치니까요. 아무튼 열받은 수문제는 영양왕의 왕작을 철폐하고 아들인 한왕 양양에게 30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치도록 합니다. 이 원정에 수문제의 오른팔 고경도 참전합니다. 양양은 임유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장군 주라오는 이곳 동래에서 출발해서 바닷길로 바로 고구려 수도 평양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양양의 군대는 홍수와 전염병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 주라우도 폭풍을 만나 수많은 배들과 병사들이 침몰합니다. 결국 퇴각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80~90%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나라가 세게 나오자 일단은 영양왕도 사신을 보내서 사과를 하고 일단 숨고르게 하는 거죠. 이때 백제가 수나라 수문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만약 고구려를 다시 치시면 자기들이 길잡이가 되겠다고 하청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자꾸 남쪽으로 압박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수나라와 연합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군사적 피해가 컸던 수문제는 고구려가 사과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거절합니다. 백제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된 영양왕은 바로 백제를 침공하여 노략질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얄밉겠죠? 이 이놈이 어디서 앞잡이 노릇을 해? 수문제가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으나 다른 원정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고경, 양소, 주라우를 파견하여 돌고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돌고를 크게 격파했는데 죽고 다친 돌고의 병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돌고는 여기에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문제의 치세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도 유명한 스타이자 훗날 수양제가 되는 양광에 대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